이 기술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 한마디가 싱가포르를 멈춰 세웠습니다. 국가 전력망이 걸린 프로젝트였죠. 20년 파트너가 떠난 순간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유럽은 비용이 2배였고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중국도 불가능했죠. 그런데 그 기술을 지금도 하고 있다며 조용히 손을 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본은 황급히 30%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결정했습니다. 50년 파트너가 아닌 20년 후를 약속한 한국을 말이죠. 호롱불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전압까지 올라간 나라. 과연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 온 걸까요?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술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에 20년이 무너졌습니다. 파트너가 떠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살아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유럽도 미국도.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방에 갇혔습니다. 저는 에단 리우입니다. 싱가포르 에너지청에서 국가 전력망을 책임지고 있죠. 23년 동안 단 한 번도 프로젝트를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2명이 앉아 있었죠. 싱가포르 에너지청 고위 관계자들, 기술진, 그리고 일본 대표단. 모두가 한 프로젝트를 위해 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를 싱가포르로 끌어오는 해저 송전 사업.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었죠. 회의는 형식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본과는 20년 넘게 함께 일해왔으니까요. 송전 기술에서 일본은 기준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됐고 안전했죠. 그래서 저는 그날도 일정 조율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 수석 대표가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400kV급 초고압 송전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본 대표는 침착했습니다. 본사 결정입니다. 해외 초고압 송전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수익성이 맞지 않습니다. 수익성? 20년 파트너가 갑자기 수익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됐는데 말이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답은 짧았습니다. 다른 파트너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요. 765km 해저 케이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싱가포르까지. 재생에너지 2기가와트를 실시간으로 끌어오는 송전망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전력 소비의 15%를 책임지는 사업이었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에너지 전환 계획 전체가 무너집니다. 2030 탄소 목표도 무너지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전소는 이미 가동 준비에 들어갔고 양국 정상이 서명한 협정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떠났습니다. 20년 파트너가 그렇게 사라졌죠. 저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400kV급 해저 초고압 송전. 이 기술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 했죠.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유럽 기업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기간도 최소 1년은 더 필요하고요. 2배. 예산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1년. 인도네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연락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중국은요? 기술 수출 제한 대상입니다.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일본 불가능. 유럽 불가능. 미국 불가능. 중국 불가능.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는 저였습니다.
23년 경력의 첫 국가급 프로젝트. 제 이름이 박혀 있었죠. 실패하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제 경력도 끝납니다. 회의실 침묵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본이 떠난 자리. 세계가 외면한 기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나라는 과연 있는 겁니까? 저는 그날 출구가 보이지 않는 방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에너지청 장관이 직접 참석했죠.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대안을 찾아라. 저는 보고했습니다. 유럽은 비용 문제. 미국은 해외 프로젝트 불가. 중국은 기술 수출 제한. 모든 선택지가 막혀 있다고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는 멈춰야 한다는 겁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멈출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팀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기술진 전원 투입. 전 세계 송전 기업 리스트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죠. 400kV급 해저 송전이 가능한 모든 나라를 찾아라.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전부 올려라. 사흘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리스트가 올라왔죠.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미 검토 끝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아래 몇 개 이름이 더 있었어요. 노르웨이, 이탈리아. 하지만 이들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맨 아래. 낯선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지나칠 뻔했습니다. 한국이요? 제조업 강국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하지만 국가 전력망은 다른 문제였죠. 담당 기술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한다고요? 예, 최근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해저 송전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베트남 2019년 준공, 필리핀 2021년 가동 중입니다. 숫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없었죠. 저는 자료를 더 요청했습니다. 한국전력 산업 전체를 다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국내에서 500kV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765kV급도 이미 가동 중이었죠. 765kV요? 그건 세계 최고 전압 수준입니다. 잠깐 765kV를 운영한다고요? 우리가 요청한 건 400kV인데 말이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자료가 확실합니까? 예, 한국전력공사 공식 데이터입니다. 1990년대부터 운영 중입니다. 1990년대요? 그럼 이미 30년 넘게 초고압 송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 나라를 몰랐을까요? 왜 일본만 보고 있었을까요? 기술진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은 해외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중동까지 실적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기술 수준도 문제 없었죠. 운영 경험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머릿속엔 일본만 남아 있었을까요? 한국은 후발주자였습니다. 이 영역에 후발주자가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초고압 송전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신뢰, 경험, 검증. 그 모든 게 쌓여야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안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일본도 수익성이 안 맞아서 떠났는데 말이죠. 유럽도 소극적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서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죠. 저는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기업 리스트를 정리하십시오. 연락 가능한 담당자를 찾아보고요. 접촉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믿을만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여전히 일본이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765kV,
30년 운영, 해외 프로젝트 다수.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기술을 한국은 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낸 건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가능성을 모두 검토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빨랐습니다. 이틀 만에 회신이 왔어요. 한국 기업 측에서 기술 자료와 실적 리스트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베트남 해저 송전 프로젝트, 필리핀 그리드 연결 사업, 인도네시아 전력망 확장. 숫자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송전 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전력 산업 역사를 조사하십시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왜 시작했는지 알아보세요. 그냥 참고 자료였습니다. 배경을 이해하면 협상에 도움이 되니까요.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어요. 1960년대 한국 농촌 마을. 어두운 밤. 호롱불 하나에 의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전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5년 통계 자료.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 연간 100kW시도 안 됐습니다. 100kW시요? 싱가포르는 그 시절에도 이미 수천 킬로와트시를 소비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전기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1970년대 공장지대. 밤늦게 일하는 노동자들. 촛불을 켜놓고 작업하는 모습이었죠. 공장에 전기가 없었습니까? 보고서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정전이 일상이었고 공장 가동도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장을 짓기 전에 송전망을 먼저 깔겠다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통은 반대 아닙니까? 수요가 생기면 공급을 늘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갔습니다. 공급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키웠어요.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154kV 송전선. 1970년대 전국으로 확장. 345kV. 1980년대 도입. 500kV. 1990년대 가동. 765kV. 2000년대 완성.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갔어요. 전압을 계속 높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호롱불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어두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 전기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공장을 돌려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송전망을 먼저 깐 겁니다. 효율을 따질 여유가 없었던 거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2020년대 한국 송전망 현황. 765kV 장거리 송전. 전국 단일 개통. 정전 시간 연간 10분 이하. 10분이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송전 기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이 기술만큼은 계속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일본이 떠난 이유를 알았습니다.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요. 유럽이 소극적인 이유도 알았습니다. 시장이 작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에게 송전은 사업이 아니었어요. 생존선이었습니다. 호롱불에서 시작한 나라. 전기 없이 공장을 돌려야 했던 나라. 그 나라가 765kV까지 올라간 겁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기준이었습니다. 안전하고 검증됐고 신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일본은 떠났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였습니다. 낯설고 검증이 부족하고 불안했죠.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나라에게 송전은 산업이 아니라 뿌리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을 기술이 아닌 역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물러난 자리, 세계가 외면한 기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나라는 어쩌면 포기할 수 없는 나라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한국 측에 공식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기술 검증 미팅을 원합니다. 답장은 또 빨랐습니다. 일주일 내 방문 가능합니다. 일주일이요?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일정 조율만 한 달이 걸리는데 말이죠. 일주일 후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을 기억합니다. 3명이었어요. 정장 차림, 서류 가방.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준비돼 있었죠. 리더를 소개받았습니다. 김태훈, 대한전선 기술이사. 악수할 때 손에 힘이 있었어요. 말은 적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싱가포르 에너지청 기술진 6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분위기는 긴장됐습니다. 저는 인사말을 생략했습니다. 바로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왜 계속합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00kV급 초고압 송전입니다. 일본도 떠났습니다. 수익성이 안 맞는다면서요. 유럽도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계속하고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죠.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전력은 우리 산업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죠.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사업이 됩니까? 사업 이전의 생존입니다. 그 대답에 뭔가 흔들렸습니다. 계산이 없었어요. 변명도 없었죠. 그냥 사실만 있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765km 해저 케이블 시공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김태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설계도가 떴어요. 해저 지형 분석, 케이블 매설 깊이, 구간별 시공 일정. 구체적이었습니다. 수압 변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3단계 절연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수심 200m 기준 안전율 150% 확보했습니다. 염분 부식은요? 특수 코팅 처리. 베트남 프로젝트에서 5년간 검증됐습니다. 해류 영향은요? 케이블 고정 시스템. 필리핀 사례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열 손실 관리. 긴급 유지 보수 체계. 장기 안정성 보증. 막히는 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을 전부 던졌어요.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보수. 모든 영역을 파고들었죠. 그런데 허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우리 수석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턴키 방식 가능합니까? 턴키요. 설계부터 시공, 유지 보수까지 전부 책임지는 방식이죠. 국가 프로젝트에선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하니까요.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20년 유지 보수 포함 제한 가능합니다. 20년이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일본은 10년도 보장 안 했는데 말이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태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400kV는 저희에게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765kV를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도전이 아니라고요? 765kV를 하는 나라에게 400kV는 하위 영역이라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맞았습니다. 숫자도 맞았어요. 경험도 충분했죠. 그런데 왜 불안한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기술 통과, 경험 통과, 실적 통과, 가격 합리적, 일정 가능. 모든 항목이 초록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여전히 빨간불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익숙했습니다.
20년 파트너. 안전했죠. 검증됐고요. 한국은 낯설었습니다. 처음 만난 파트너. 논리상 완벽했지만 감정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결정의 책임은 전부 제게 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했다가 실패하면요? 왜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를 선택했습니까? 대답할 수 없죠. 일본을 다시 선택했다가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요? 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까? 역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였어요. 가능하다는 것과 믿는다는 건 달랐습니다. 검증됐다는 것과 확신한다는 건 달랐죠. 전력망은 결과로만 평가됩니다. 과정은 아무도 기억 안 해요. 불이 켜지면 성공. 불이 꺼지면 실패. 변명은 전기를 켜지 못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보였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제 책임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제 경력의 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죠.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요. 한국 팀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메일함에 새 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일본 대표단이었죠. 제목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싱가포르 송전 프로젝트 관련 긴급 의견서.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심상치 않았죠. 한국 기술은 일본 원천 기술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변형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독자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합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급 전력망에는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마지막 문장이 결정타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위해 검증된 파트너 선택을 권고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겁을 주고 있었죠. 그날 오후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싱가포르 주요 언론에 기사가 떴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 국가 전력망에 적합한가. 기사 내용은 일본 서한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일본 전문가 코멘트까지 달려 있었죠. 초고압 송전은 수십 년 경험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후발주자에게 국가 인프라를 맡기는 건 위험합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에너지청 내부가 흔들렸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경제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그럼 왜 일본이 저런 의견서를 보낸 겁니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됐죠. 시장 경쟁이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치 문제가 됩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도 공식 의견서가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 문제로 번진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이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20년 파트너. 함께 일했던 시간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떠난 건 일본이었습니다. 수익성이 안 맞는다며 철수한 건 그쪽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파트너를 찾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비열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움직이면 더 위험했습니다. 이미 언론이 움직이고 있었고 외교 라인까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김태훈이 전화를 받았어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김태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사실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독자 특허 250건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해외 실적은 현재 가동 중입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면 공개 검증을 받겠습니다. 공개 검증이요? 청문회를 여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청문회. 공개석상에서 기술을 까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부르는 거죠. 위험했습니다.
자칫하면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너지청 공식 발표가 나갔습니다. 싱가포르 에너지청은 400kV급 해저 송전 프로젝트 관련 공개 기술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 발표가 나가자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어요. 한국 vs 일본 기술 대결 펼쳐지나. 일본 대표단은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측도 확인했죠. 청문회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청문회가 아니라는 걸요. 재판이었습니다. 기술이 피고석에 앉는 겁니다. 숫자가 증인으로 나오고요. 신뢰가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저는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증명자였어요. 제가 증명해야 하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는 것.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젝트는 무산됩니다. 국가는 흔들리죠. 제 경력도 끝납니다. 성공하면요?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시장이 바뀌죠. 역사가 달라집니다. 저는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술진 전원 투입, 질문 리스트 작성, 검증 항목 정리, 시뮬레이션 반복. 2주는 금방 지나갔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일본의 논리, 원천 기술, 경험, 안전, 한국의 논리, 독자 특허, 운영 실적, 현재 진행형. 어느 쪽이 이길까요? 아니,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였죠. 청문회는 내일입니다. 기준이 무너질지 바뀔지 결정되는 날입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회의장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번쩍였죠. 정부 관계자, 외부 전문가, 기술진.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석이었죠. 오전 10시. 문이 열렸습니다. 한쪽에서 일본 대표단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 6명.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반대편에서 한국팀이 들어왔습니다. 김태훈과 기술진 3명.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양측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는 중앙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증인으로요. 에너지청 장관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술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투명하게 비교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첫 발표는 일본 측이었습니다. 일본 수석 대표가 일어났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죠. 초고압 송전 기술은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60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연표가 떴습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본 송전 기술 발전사였죠. 한국 기술의 상당 부분은 일본 기술에 기반합니다. 1970년대 기술 이전이 있었고 초기 설계 대부분이 일본 방식을 따랐습니다. 기술 이전 자료가 나왔어요. 계약서, 도면, 매뉴얼. 변형은 독자 개발이 아닙니다. 대형 국가 프로젝트는 검증된 원천 기술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강렬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논리는 단단했습니다. 경험도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현재가 비어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철수한 파트너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제 한국 차례였습니다. 김태훈이 일어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간결했어요. 배운 것과 만든 것은 다릅니다. 첫 화면이 떴습니다. 특허 리스트였죠. 대한민국은 초고압 송전 관련 독자 특허 25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0건이요? 김태훈이 계속했습니다. 절연 기술 85건, 케이블 설계 62건, 시공 기술 48건, 유지보수 시스템 55건. 모두 독자 개발입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각 특허의 제목과 등록번호. 구체적이었어요.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765kV 송전선 사진. 세계 최고 전압입니다. 30년 운영 중입니다. 정전 시간 연간 10분 이하. 이게 변형입니까?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김태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렸어요. 베트남 2019년 준공. 5년째 무사고 운영. 필리핀 2021년 가동. 3년째 안정 운영. 인도네시아 현재 시공 중. 이게 검증되지 않은 겁니까? 화면에 운영 데이터가 떴습니다. 실시간 전력 공급량. 안정성 지표. 유지보수 기록. 전부 초록불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산업의 뿌리니까요. 마지막 슬라이드.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작동하는 기술이 답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졌죠.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숫자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독자 기술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김태훈이 USB를 꺼냈어요. 특허 전문 250건 전부 여기 있습니다. 공개 가능합니다. 다른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실패 사례는요? 없습니다. 단 한 건도요? 예. 베트남, 필리핀 모두 계획대로 완공됐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일본 측이 반박했습니다. 그 규모는 싱가포르와 다릅니다. 765km 해저 송전은 전례가 없습니다.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떠났죠. 하지만 우리는 765kV를 30년 운영했습니다. 400kV는 우리에게 익숙한 영역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말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증명하고 있었죠. 말은 흔들립니다. 숫자는 남습니다. 청문회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질문이 나왔어요. 기술, 경험, 비용, 일정, 리스크. 한국은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데이터로, 실적으로, 숫자로요.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자들이 양측을 둘러쌌죠.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됐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은 현재를 가지고 왔죠. 일본은 원천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운영을 보여줬어요. 일본은 철수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뛰고 있었죠.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기술 선택이 아니라 파트너 선택이라는 걸요. 과거의 파트너를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현재 함께 뛸 파트너를 선택할 겁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측이었어요. 제목은 최종 제안서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계약가 30% 인하. 30%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규모 기술 지원 프로그램 포함. 싱가포르 기술진 교육 무상 제공. 50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장기 협력 제안. 50년 파트너십.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제부였어요. 리우 팀장, 일본 제안 확인했습니까? 예, 방금 봤습니다. 30% 인하는 상당합니다. 예산 측면에서 유리하죠. 유리하다고요? 하지만 기술 검증은요? 기술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50년 파트너 아닙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술은 한국, 예산은 일본. 위험한 구도였습니다.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에너지청 고위 관계자 전원 참석. 경제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일본 제안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30% 차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술부 국장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결과를 봤습니까? 한국 기술이 우위였습니다. 기술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산도 국가 자산입니다. 회의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기술 대 예산, 미래 대 현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리우 팀장, 의견은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러웠으니까요. 30%는 큰 숫자였습니다. 수백억 원이 절약됩니다. 예산을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청문회에서 본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숫자, 현재 운영 중인 실적, 250건의 특허.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종 회의를 제안합니다. 양측 모두 참석시키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3일 후 최종 회의. 그 자리에서 결론 내리십시오. 3일.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회의 당일.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한쪽에 일본 대표단, 반대편에 한국팀. 저는 중앙에 앉았습니다. 일본 측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30% 인하는 본사 최종 결정입니다. 기술 지원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총 가치는 40% 상승합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절감액, 지원 프로그램 가치, 총 효과. 구체적이었습니다. 50년 파트너십은 신뢰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압박이 느껴졌어요. 숫자는 강력했으니까요. 이제 한국 차례였습니다. 김태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숫자가 뜨지 않았어요. 대신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태훈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제안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기술 이전 전면 개방. 10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싱가포르 완전 독립 운영 보장. 독립 운영이요? 김태훈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발성 계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가 기술을 완전히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0년 후엔 싱가포르가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그럼 한국은 뭘 가져갑니까?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장기 파트너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함께할 파트너를 원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죠. 양측에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측을 봤습니다. 10년 후 기술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까? 일본 대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요? 저는 한국 측을 봤습니다.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태훈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0년 후에도 응답하겠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계산도 없었죠. 그 대답에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약속이 있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맡기라고 했죠. 일본은 가격을 낮췄습니다. 한국은 관계를 제안했어요. 일본은 50년 파트너십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떠난 건 그쪽이었죠. 한국은 20년 후를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뛰고 있는 파트너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가격은 낮출 수 있습니다. 신뢰는 낮출 수 없죠. 계약은 끝낼 수 있습니다. 관계는 계속됩니다. 일본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떠났어요. 한국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었죠.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가격이 아니라 미래. 계약이 아니라 파트너.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결정. 대한민국 선택.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20년 후에도 응답할 파트너가 필요했으니까요. 2023년 6월 15일. 싱가포르 에너지청 브리핑룸.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켜졌죠.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765km 해저 송전 프로젝트 파트너로 대한민국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선택 이유는 명확합니다. 독자 기술, 장기 운영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이 기술을 하고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약 1,100억 원. 회의장 한쪽에서 일본 대표단이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나갔어요. 반대편에서 김태훈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파트너가 떠나는 모습, 새로운 파트너가 시작하는 모습, 둘 다 역사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필리핀 에너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기업 연락처를 주실 수 있습니까? 말레이시아도 문의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였죠. 싱가포르의 선택이 신호가 된 겁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후, 필리핀이 추가 발주를 확정했습니다. 석 달 후, 말레이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전선 수주 잔고 3조 원 돌파. LS전선 누적 수주 6.6조 원. 아시아 송전 시장 점유율. 한국 15%에서 35%로. 일본 50%에서 30%로. 작은 나라의 결정이 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1년 후 국제에너지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각국 담당자들이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한국 기술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작동합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유일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기준이 됐죠. 숫자가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신뢰가 먼저 움직였고 시장이 반응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회의실 침묵, 일본의 포기 선언, 출구 없는 공포, 그리고 리스트 맨 아래 낯선 이름. 그 이름이 오늘의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죠. 세계가 수익을 계산할 때 한국은 멈추지 않고 전선을 올렸습니다. 호롱불에서 시작해 765kV까지. 그 집요한 40년이 오늘의 숫자가 됐습니다. 기술이 되고 신뢰가 되고 기준이 됐죠. 싱가포르의 불빛은 오늘도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